네, 안녕하세요. 시진핑은 러시아에 왜 갔을까요? 시진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그 목적을 달성할까요? 한마디로 아무 성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도 푸틴도 궁지에 몰린 쥐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두 처량한 늙은 쥐가 데이트하는 중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무려 그 세계적 지정학 컨설팅 회사 파크 스트래티지의 수석 부사장 션 킹의 이야기입니다. 션 킹은 얼마 전에 그 명문대학 유펜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과 동독의 대서독 정책의 비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정도로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그냥 단적으로 말합니다. 시진핑 방로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유유상종이다. 똑같은 독재자 두 명이 만난 이벤트일 뿐이다. 아주 살벌하죠. 네, 요번에 여기서라는 건 요번에 그 타임지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 이게 저 출장 면접입니다. 푸틴을 출장 면접한 거예요, 시진핑이. 이 푸틴 체제를 어느 정도 믿고 밀어줄 수 있나,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 면접 자리에서 이제 푸틴은 시진핑을 설득해서 전쟁 지원을 받아야 될 처지이죠. 네. 그런데 시진핑이 서방의 분노를 자초하면서 전쟁을 지원할 그러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분노만 해도 지금 버거운데 모스크바에 간 것 자체로 유럽의 분노를 샀거든요. 그래서 200만 발 포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달러 포탄, 200만 발인지 뭐 400만 발인지 100만 발인지 그건 포탄이 다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푸틴의 초라한 상태는, 근데 이 푸틴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 시진핑으로 하여금 야, 이 인간 믿고 뭐 밀어줄래? 그래도 밀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푸틴이 보면 계속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의자의 팔걸이에. 그러니까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계속 입술을 핥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마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 근육이 다 빠졌잖아요. 이 허벅지 근육이 다 빠졌다고요. 그리고 이 옷도 풍성해요. 옛날에 비하면. 즉 다시 말하자면 근육량이 다 빠지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이 표정도 보면 그렇게 밝질 않아요. 그냥 완전히 뭐 아주 심술궂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야, 당신 그 꼴로 면접 보면 되겠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푸틴의 출장 면접인데요. 푸틴을 면접 보기 위해서 출장 간 겁니다. 시진핑이. 아마 답은 뭐 뻔히 뭐 그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가니까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그 순간 이유는 포탄을 155mm 포탄을 20억 유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유로랑 달러랑 요새 비슷해요. 환율이 20억 달러어치 사가지고 보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방금 전에 올린 세뇌 탈출 2553탄을 참조하십시오. 네. 이 시진핑의 방러에 대한 기념 선물이죠. 네. EU 결정의 의미는 지원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러시아가 집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 아마 EU가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제대로 이 의지를 천명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그 관점은 뭐냐면 War of Attrition, 소모전이 되면, 그래서 장기화되면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희망사항이고 전제거든요. 이걸 대놓고 그냥 문질러 버린 거죠. 포탄 한 발에 1,000달러라 그러면 200만 발이고요. 500달러라 그러면 400만 발입니다. 참고로 포탄 중에는 거의 10만 달러 하는 포탄도 있습니다. 8만 달러 하는 거. 엑스칼리버라 그래서 정확하게 지정된 장소로 유도돼서 떨어지는 그런 포탄도 있으니까
이 포탄을 뭘 사냐에 따라서 발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재고로서는 미국, 그리고 그 재고 비어갈 때 그걸 메꿔줘야 되는 건 한국밖에 없겠죠. 네. 이 한국이 만약에 이 155mm 포탄을 제공한다면 인도에서 이제 중국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K9이 그 중에 하나고, 또 동유럽, 또 북유럽에서 러시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K9이고, 또 요번에 이제 포탄까지 지원을 하면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제 걱정은 러시아가 열이 받아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왕창 지원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냐, 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말하자면은 그러더라도 그냥 지원하자. 어차피 이제 갈 때까지 간 거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답은 안 해도 유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푸틴이 굉장히 절박해요. 네, 굉장히 절박합니다. 미국이 우크라 조종사들을 이제 F2명을 오하이오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서 그 F-16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쟁이 끝나거나 혹은 결정적으로 승부가 갈리기 전까지 미국은 F-16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먼저 지원해야 됩니다. 유럽이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 전쟁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미국이 왜 F-16 조종사를 훈련시키냐.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우크라가 사실상 나토 멤버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국가가 아니지만 사실상 나토 국가처럼 이제 됐죠. 네, 중립을 떨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상태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크리미아까지 수복된 다음에 우크라를 급속하게 강화시켜줘야 그 다음에 러시아가 또 시비를 못 걸거든요. 크리미아 수복한 후에 지원이 될 겁니다. 예. 우크라 정예 조종사 2명이 오하이오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6개월 훈련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F-16 몬다. 그래서 훈련 코스가 요번에 정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것과 동시에 록히드 마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공군기지의 시설을, 특히 활주로를 중심으로 검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크라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F-16이 충분히 뜨고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 12명에서 한 20명 사이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이 돼서 F-16 조종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스는 엠네스티의 UN 제네바 언론 담당 맥심 터커의 트위터에 나온 소스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 등록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실 때인데요.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푸틴만 이렇게 궁지에 몰린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시진핑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푸틴과 시진핑 둘 다 참 절박한 궁지에 몰려 있는데요. 그 사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강조드렸지만 샌디에고에서 열린 오커스 회의에서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5척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기술로 영국이 설계를 해서 호주가 추가로 한 척을 건조하는, 그래서 총 6척의 공격 원잠을 갖추는 그러한 것이 결정됐죠. 공격 원잠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넘버링 체계에서는 SSN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격 원잠은
핵 무기는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격 원잠의 그 임무는 사냥해서 죽이는 겁니다. 헌팅 앤드 킬링. 그래서 헌터 킬러라고 부릅니다. 뭘 사냥해서 죽이냐? 적국의 항공모함과 전함을 사냥해서 죽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대개 이제 공격 원잠은 최소한 수심이 한 200m쯤 되는 데서 정도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우리로 치면 대한해협 정도가 거의 들똥말똥한 선이에요. 그게 거기가 한 100에서 200m 사이거든요. 대한해협선이 130, 40m. 일부가 한 200까지 가는데 굉장히 좁아요. 거기는 이제 그 큐슈 앞쪽에 일부가. 그리고 이제 동중국해로 내려가면 대만의 동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 라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대개 좀 작게 잡아주면 제주도와 대만을 연결한 선, 혹은 흑산도와 대만을 연결한 선 동쪽, 그리고 좀 더 빡빡하게 잡아주면 쓰시마와 대만을 연결한 선 동쪽, 그 바깥으로는 그러니까 중국 잠수함은 나오질 못합니다. 중국 잠수함은 그 내용도 못 됩니다. 지금 몸집이 크니까 또 그 내용이 안 되죠. 중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두 종류 모두 12척 갖고 있거든요.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불리죠. 그럼 호주가 이게 굉장히 그 비장한 결정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네. 이거 중국이 자초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중국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섬들을 건드렸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제도, 비누아투, 그 다음에 사모아. 여기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멜라네시아 지역인데요.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이게 호주와 미국의 연결 통로입니다. 여기를 건드려서 여기에 중국이 파고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데냐? 역사적으로 보면 태평양 전쟁 때 일제와 싸울 때 싸움이 여기서부터 붙었습니다. 미드웨이 회전이 그러니까 1941년 12월에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해서 미국 쪽에서 작살났고, 그 판을 뒤집는 해전으로 미국이 이제 거꾸로 이제 말아 들어간 해전의 첫 번째 그 계기를 흔히들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부르죠. 호놀룰루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미드웨이 그 진주만 공습이 1941년 12월이면 그로부터 한두 달 후인 1942년 1월부터 바로 이 솔로몬 제도에서부터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은 미드웨이 해전을 잠깐 밀어놓으면 솔로몬 제도서부터 필리핀까지의 싸움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런 지역입니다. 이걸 중국이 건드려 놓으니까 호주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 원잠 도입은 호주의 보수 성향의 자유당 때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은 호주가 약간 친중 성향의 노동당이 돼서 저거 프로젝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확실한 그림으로 다시 튀어나온 겁니다. 지금 노동당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대단히 호주가 열을 받았고요. 이 호주가 공격 원잠을 6척 갖춘다는 얘기는 뭐냐? 네,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이제 유벨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북쪽 끝으로는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대만 거쳐서 필리핀 거쳐서 인도네시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말레카 해협,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까지 이어지는 이 유벨트거든요. 거기에 아래쪽에 호주가 완전히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사건입니다. 물론 원잠이 도입되기까지는 앞으로 5년, 10년 그 사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호주가 이렇게 나섰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한테 어마무시한 압박이 되죠. 앞으로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 인도양을 중국이 도모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선언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이 얼마나 절박하냐. 예. 베이징대가 아니라 베이징의 인민대 교수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제목을 잘못 달았네요.
베이징의 인민대 교수의 고백입니다. 베이징 인민대도 초특급 대학이죠, 중국에. 네. 거기 이제 왕이 웨이 교수인데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이고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중국 내부 매체 또 해외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서방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휴전은 불가능하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서로 자신이 승리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시 주석이 모스크바에 간 것은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크라 전쟁의 결과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오커스가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와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주의 원잠 도입이 그 정도로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시진핑이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 시진핑이 모스크바에 간 거는 결국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났을 때 러시아가 이 자유낙하 혹은 럭비공처럼 튀는 상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의 페트로 마피아 지배계급 상류층에게 우리 중국과 같이 가자라고 한 자락 깔기 위해서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도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브레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중국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문맥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거기에 언뜻 나오는 거가 보면 이런 얘기가 고백이 된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오커스를 비롯한 이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그 압박이 중국으로 하여금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뛰도록 만들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이 압박이 오커스의 그 원잠 도입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산 FA-50과 미국 F-22가 공동훈련에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냐? 필리핀 루선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루선섬 클라크 공군기지에 F-22가 배치가 됐습니다. 물론 훈련차 잠깐 들린 거죠. 참고로 필리핀 영공에서 F-22든 F-35든 5세대 비행기가 뜬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기 보면, 네. 잠깐만, 요거 조금 전에도 나왔죠? 여기는 F-22 날아가고 있고요. 네. 저희 한국에서 필리핀에 판매한, 예, 요거. FA-50이 같이 가잖아요. 필리핀이 FA-50 밖에 없으니까. FA-50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 FA-50, 그 다음에 이쪽은 F-22. 그래서 같이 연합훈련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뒤에 FA-50 보이죠? 여기는 앞에는 F-22 나오고, 여기 FA-50. 그러니까 미국의 F-22가 한국산 F-50을 데리고, FA-50을 데리고 연합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요? 거기가 해남도에서 불과 한 800km 떨어져 있나요? 루선섬이? 남중국해 너희 얼씬거렸다간 골로 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저렇게 나오면 저는 조만간에 베트남도 아마 중국을 겨냥한 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남중국해에서요, 뭐 중국만 물러가면 영해 다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부 그 아주 낮은 대륙붕의 연결이라 또 그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도 또 문제가 얽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물론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건 아닌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다 얽혀 있어요. 남중국해 바다에는. 거기 말레이시아는 왜 얽혀 있냐? 네, 말레이시아는 저쪽에서 얽혀 있죠.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 섬 북부가 말레이시아 영토잖아요. 말레이시아하고 석유 많이 나는데 브루나이인가? 예, 그게 같이 그 북부에서 그렇게 연결되죠. 네. 또 중국이 또 이제 절박한 거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이게 진짜 살벌한 거. 중국이 엄청나게 댕댕거리고 있죠. 예, 한일 미사일 방어 정보 실시간 공유. 그게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윤 정부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좀 무기 체계는 좀 약간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을 겨냥하고 일본이 구축할 수 있었던 무기들은 구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
감시 정찰만큼은 우리보다 몇 단계 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정지궤도 위성의 정지궤도 위성은 이제 35,000km인가 거의 뭐 4만 km 위에 저 까마득한 위에요. 거기로 위성을 올렸어요. 그것도 자력으로. 몇 번째로? 중국보다 훨씬 빨리 올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동북아시아 근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감시정찰 파워는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작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지소미아로 일본으로부터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오기로 이번에 한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거기다가 그러한 감시정찰 정보를 한국,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소위 반격 능력이라는 걸로 해서 뭐 1000km, 2000km 가는 그러한 장거리 미사일들,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을 뭐 수백 발, 뭐 1000여 발, 뭐 2000발 이제 갖춰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참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중국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이 손을 잡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래에서 받치고 옆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이 받쳐주고 이러면은 중국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유벨트로 중국을 감당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뿐만이 아니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독일이 중국에서 발 빼는 것에 관해서 공동 보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니 참 약이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숄츠 그러거든. 우리는 미국이 말하는 차이나 디커플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죠. 그런데 첫째 요번에 논의된 게 그거예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인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규모를 줄여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 제조업 기지를 중국 말고 다른 나라로 다변화한다. 다변화, diversification. 세 번째로 뭐냐면 중국 말고 히터류 공급처를 따로 개척한다. 그걸 왜 둘이 얘기하냐고. 그 두 나라가 보통 두 나라도 아니고 둘 다 세계적으로 세계의 제조업을 이끄는 두 개의 나라인데 쌍두마차인데 세계 제조업 분업 구조의 쌍두마차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뿌리도 깊고 파워도 강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원칙들을 협의하는 건 뭐냐. 결국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발을 뺀다. 왜냐하면 한쪽이 발 안 빼고 다른 쪽만 발을 빼면 발을 안 빼는 쪽이 당분간 이익을 더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이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어저께 했을 때 그 댓글 중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주 유의미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쉬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바스프라든지 이런 데들이 중국에 대해서 올해 또 어마무시한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독일이 그렇게 쉽게 발 안 뺄 거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숄츠가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뭐 말하자면 마크롱과 같이 러시아한테 영토 적당히 떼주고 빨리 화해하자 뭐 이런 소리 하던 사람이잖아요.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레오파드 전차 그런 거 절대 안 보낸다. 남이 레오파드 전차 보내는 것도 허락을 안 해주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숄츠가.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요새 우르슬라 폰덴슐라이엔 여성 EU 이끄는 사무총장인가 뭔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매파야. 근데 그 사람이요 2018년에 노르드 스트림 2 깔 때 이거는 우리 독일의 주권 사안입니다. 이러고서 메르켈 입장을 지지를 했었다고요. 2018년, 17년 이 무렵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의 입장이나 또 폭스바겐이라든지 바스프라든지 이런데 독일 회사의 입장이 과연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진핑 굉장히 지금 급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 급한 건 어디서도 드러나냐.